여보, 재벌가 식모로 들어간 첫날, 은주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7년 전 쌍둥이가 태어나던 날 사고로 죽은 남편이 이 화려한 저택의 주인이 되어 눈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가의 잔주름 하나까지 분명 내 남편인데 그는 은주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정중히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은주 씨, 인사해요. 우리 남편 권태준 회장님이에요. 우아한 사모님이 그의 팔짱을 끼는 순간 은주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죽은 내 남편이 어떻게 재벌회장이 되어 다른 여자의 곁에 서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오늘 마음 날씨를 들려주세요. 당신에게도 해뜰 날이 오길 기도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참 별의별 일을 다 겪죠? 올해로 47살인 은주가 겪은 이 일은 세상 천지에 어찌 이런 일이 있나 싶을 정도로 기막힌 이야기입니다. 이 사연을 듣다 보면 우리네 인생이 사실 정해진 각본대로 흘러가는 건 아닌가 하는 묘한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 시작은 은주가 식모살이를 위해 재벌가 저택의 문턱을 넘어서면서부터였습니다. 저분이 우리 권 회장님이십니다. 정 집사가 운전대를 부드럽게 꺾으며 입을 떼자 은주는 창밖으로 시선을 던졌죠. 저 멀리 정원 커다란 소나무 아래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뒷짐을 지고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자세였는데 그 실루엣을 본 순간 눈길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햇살을 등지고 서 있는 저 남자의 분위기는 묘하게 낯이 익었죠. 미국 출장 갔다가 방금 막 저택에 도착하셨어요. 은주가 남자의 얼굴을 보려고 창문에 고개를 바짝 내민 그때 차가 코너를 돌아 남자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생각보다 빨리 오셨네요. 보통 한 번 나가시면 한 달은 기본인데 말이죠. 그러더니 거울로 은주를 슬쩍 보며 물었죠. 회장님 모습 보셨습니까? 아니요. 제대로 못 봤어요. 그냥 뒷모습만 잠깐. 정 집사가 허허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권 회장님은 워낙 해외 출장이 잦으신 분이라 집에서도 얼굴 뵙기가 참 어려운 분입니다. 오늘 운이 좋으시네요. 그렇군요. 대단하신 분인가 봐요. 그럼요. 시장 바닥 짐꾼부터 험한 일까지 안 해본 게 없이 맨손으로 일어서신 분이라 다들 혀를 내두를 정도죠. 들어가면 바로 회장님 내외분 소개해 드릴게요. 아까부터 은주 씨랑 아이들 보고 싶다고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은주는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인 묘한 긴장감에 휩싸여 자신도 모르게 아이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가 거대한 저택 앞에 멈춰서고 정 집사가 내려서 뒷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은주가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죠.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은주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남의 집 청소하며 안 다녀본 곳이 없었지만 이런 집은 꿈에서도 본 적이 없었죠. 한눈에 봐도 고급 자재들로만 꾸며진 실내는 눈이 부실 정도였습니다. 넋을 잃고 집안을 둘러보던 그때 집 안쪽에서 한 여자가 우아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바로 이 집의 안주인 신혜영이었죠. 화려한 집안 풍경에 전혀 이질감이 없는 집의 분위기와 완벽하게 어우러진 기품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이를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피부는 팽팽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련미가 넘쳤습니다. 낡은 티셔츠에 보풀이 일어난 바지를 입고 있던 은주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 우리 집 은인들 어머니시군요. 환영해요.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죠? 혜영이 미소를 지으며 은주에게 다가왔습니다. 아, 네. 사모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주가 허리를 굽혀 인사하자 혜영은 은주 뒤에 있던 태양이와 샛별이의 손을 다정하게 맞잡았습니다. 너희들이 그 착한 아이들이구나. 가방을 찾아줘서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당연한 건데요. 샛별이가 쑥스러운 듯 대답하자 혜영은 나직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긴 요즘 세상에 이런 큰 돈을 보고도 곧장 경찰서로 달려가는 아이들이 어디 흔하니?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워낙 큰 돈이라 포기했었는데 그러곤 은주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참 바르게 키우셨네요. 여기서 새 출발한다 생각하고 마음 편히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사모님.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혜영은 곁에 서 있던 다른 가정부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여기 은주 씨랑 아이들한테 따뜻한 차 좀 내어드려요. 먼 길 오느라 목이 탈 거야. 네, 사모님. 가정부가 물러가던 그 순간 혜영은 태양이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근데 이 아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 남편 젊었을 때랑 참 많이 닮았네. 이름이 뭐니? 네, 한태양입니다. 눈매랑 코끝이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 우리 남편이 되게 잘생겼거든요. 태양이도 나중에 크면 여자 여럿 올리겠어. 혜영의 농담 섞인 칭찬에 태양이는 얼굴이 발그레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2층 계단 쪽에서 누군가 급히 뛰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려 그쪽을 바라보았죠. 우리 남편인가 봐요. 방금 도착해서 옷 갈아입으러 올라갔거든요. 혜영이 은주를 보고 화사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손님 오셨어요. 얼른 내려와 봐요. 그러자 위층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았어. 옷만 좀 갈아입고 금방 내려갈게. 그 목소리가 은주의 귓가를 때리는 순간 은주는 그대로 멈칫했습니다. 17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 승우의 목소리와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았거든요. 은주는 홀린 듯이 계단 위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금방이라도 계단 위에서 남편이 걸어 내려올 것만 같아 가슴이 두근거렸죠. 은주와 승우는 단칸방에서 시작했지만 서로만 있으면 세상 부러울 게 없던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17년 동안 은주는 매일 밤 그의 이름을 부르며 베갯니들 적셨고 아이들의 얼굴에서 남편의 흔적을 찾으며 그 지독한 그리움을 견뎌왔죠. 찰나의 목소리만으로도 온몸이 떨릴 만큼 승우는 은주 인생의 전부이자 유일한 사랑이었습니다. 정 집사님, 은주 씨랑 아이들이 지낼 방으로 안내해 주세요. 멍하니 서 있는 은주를 보며 혜영이 정 집사에게 말했습니다. 네, 사모님. 바로 안내하겠습니다. 그리고 은주를 보며 덧붙였습니다. 은주 씨, 짐 풀고 바로 같이 식사해요. 우리 남편도 아이들 보고 싶어 하니까요. 은주는 멍한 얼굴로 고개만 겨우 끄덕였습니다. 짐을 푼 뒤 긴 복도를 지나 거실로 향하는 동안 은주의 심장은 까닭없이 두근거렸습니다. 편히 드세요. 거실 입구에 다다르자 가정부가 다가와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넓은 거실 한복판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주춤거리던 그때 창밖 정원을 바라보며 한쪽 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서 있는 듬직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등을 돌린 채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죠. 그래, 서류는 내일 아침에 사무실로 가져오도록. 낮고 묵직한 목소리. 그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은주는 온몸이 굳어버린 듯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17년 동안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 없는 꿈속에서 수천 번도 더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찻잔을 든 은주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자가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정 집사가 남자를 향해 나직하게 입을 뗐습니다. 회장님, 손님 오셨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은주와 정면으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자의 얼굴에는 아주 정중하고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죠. 은주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눈가에 잔주름 하나, 콧날의 각도까지도 은주가 기억하는 남편 승우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여보. 은주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큼이나 작게 흘러나왔습니다. 남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눈썹을 살짝 치켜세우며 은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때 2층 계단에서 혜영이 화사하게 웃으며 내려왔습니다. 혜영은 자연스럽게 남자의 곁으로 다가가 팔짱을 끼며 은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 은주씨, 벌써 나오셨네요? 여보, 인사해요. 이분이 내가 말한 그 고마운 아이들 어머니예요. 오늘부터 우리 집 일을 도와주시기로 했어요. 혜영이 남자의 어깨에 머리를 살짝 기대며 은주에게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은주씨, 인사해요. 우리 남편 권태준 회장님이에요. 권 회장. 권태준. 혜영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승우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서 있는 남자는 분명 은주의 남편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권태준이라니. 우리 승우 씨가 왜 저 여자의 남편이야? 왜 나를 못 알아보는 거야? 충격과 혼란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은주의 손가락에서 스르르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두 손으로 꼭 쥐고 있던 찻잔이 한쪽으로 기우뚱하더니 바닥으로 떨어졌죠.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찻잔이 대리석 바닥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뜨거운 찬물이 은주의 발등과 권 회장의 실내화 위로 확 튀어 올랐습니다. 어머나, 은주씨 괜찮아요? 어디 데인 거 아니에요? 혜영이 깜짝 놀라며 은주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옆에 서 있던 정 집사도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들었죠. 하지만 은주는 발등이 뜨거운 줄도 모르고 그저 권 회장의 얼굴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많이 놀라셨나 봅니다. 차가 꽤 뜨거웠을 텐데 발은 괜찮으세요? 권 회장의 시선은 부드럽게 은주를 향했지만 그 눈빛은 마치 텅 빈 유리알처럼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는 아주 점잖은 모습이었죠. 여보, 양말 다 젖었네. 어떡해. 은주 씨가 당신 보고 너무 긴장했나 봐요. 권 회장은 혜영의 손을 가볍게 토닥이며 허허 웃어 보였습니다. 허허, 양말이야 갈아 신으면 그만이지. 사람 안 다친 게 다행이야. 정 집사, 여기 위험하니까 얼른 사람 불러서 치우게 하고 입은 발에 화상 입지 않았는지 좀 살펴드려. 은주는 앞치마를 쥔 손을 하얗게 질리도록 꽉 움켜쥐었습니다. 눈앞의 남자가 정말 승우 씨가 맞는지 아니면 자기가 꿈을 꾸고 있는 건지 분간이 되지 않았죠. 은주는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권 회장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권 회장은 다시는 은주를 특별하게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혜영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거실 안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길 뿐이었죠. 은주는 그 뒷모습을 보며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은 통증을 느꼈습니다. 17년 만에 기적처럼 만난 남편은 남부러울 것 없는 회장 권태준이 되어 다른 여자의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주는 그의 집에서 물컵이나 깨뜨리는 초라한 식모의 모습으로 그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정 집사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식당에는 평생 구경도 못 해본 진수성찬이 휘황찬란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정신이 아득한 은주와 달리 아이들은 그저 신이 났죠. 은주는 떨리는 손을 감추며 식탁 한쪽 끝에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태양이는 배가 많이 고팠는지 자리에 앉자마자
밥을 크게 한 숟가락 떴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조금 독특했습니다.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혜영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 여보, 저것 좀 봐요. 태양이 먹는 모습 좀 보라니까요. 권 회장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태양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래? 아이 체하겠어. 아니, 숟가락 쥐는 법 좀 보세요. 당신이랑 어쩜 저렇게 똑같아? 숟가락 끝을 살짝 세워서 먹는 저 버릇. 당신 전매 특허잖아요. 얼굴도 당신 젊었을 때랑 아주 판박이인데. 하는 짓까지 꼭 아빠랑 아들 같아요. 혜영의 말에 권 회장도 눈을 가늘게 뜨고 태양이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러더니 숟가락을 들어 똑같은 모양으로 국을 한번 떠보았죠. 허허, 그러고 보니 정말 그렇네. 나도 어릴 때부터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꼭 이렇게 먹어야 편하더라고. 참 신기한 일이네. 권 회장은 신기한 듯 태양이를 보며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은주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목구멍이 꽉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혜영은 고기 반찬을 집어 아이들 접시에 놓아주었습니다. 태양아, 샛별아, 이것도 좀 먹어봐. 새벽부터 공수해온 최상급 한우라서 정말 맛있어. 근데 얘들아, 어머니는 평소에 어떤 음식을 제일 좋아하시니? 태양이가 씹던 고기를 삼키고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전 오랫동안 엄마가 고기를 싫어하시는 줄 알았어요. 어머, 왜? 은주 씨 고기 안 좋아해요? 혜영이 의아한 듯 묻자 태양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늘 맛있는 고기 반찬이 생기면 저희 접시에 다 밀어주셨거든요. 나중에 알았죠. 엄마도 고기 정말 좋아하시는데 저희 하나라도 더 먹이려고 꼭 참으신 거라는 걸요. 태양이의 담담한 말에 식탁 위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태양이가 아차 싶은 듯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이렇게 좋은 식사 자리에서 제가 너무 우울한 이야기를 했나 봐요. 혜영이 얼른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태양아.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그런 속 깊은 사연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네. 은주 씨가 정말 고생이 많으셨어. 그런데 실례가 안 된다면 물어봐도 될까? 왜 그렇게 형편이 어려웠던 거니? 아버지는 안 계시고? 태양이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천장을 보더니 입을 뗐습니다. 사실 저희 아빠가요. 저희 태어난 날에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때부터 엄마 혼자서 저희 둘을 키우신 거예요. 근데 샛별이가 어릴 때부터 몸이 많이 안 좋았거든요. 신장이 나빠서 계속 투석을 받아야 했고요. 권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아이들의 고생담이 남의 일 같지 않아 자꾸만 목이 메어왔죠. 참, 모진 세월을 견디셨구려. 듣기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권 회장은 고개를 들어 은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련하고도 깊은 눈빛에 은주는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죠. 샛별아, 네 회장님, 이제 병원비 걱정은 하지 마라. 내가 내 후원자가 되어주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의료진을 붙여서 내 병 꼭 완치시켜줄게. 약속한다. 그 말에 혜영이 권 회장의 손을 꽉 맞잡으며 기뻐했습니다. 어머 여보, 정말 멋진 생각이에요. 은주 씨 들었죠? 이제 우리 회장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마음 푹 놓으세요. 은주는 쏟아지려는 눈물을 참으려 숟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남편일지도 모르는 사람이 제 딸을 살리겠다고 나선 이 기막힌 운명 앞에서 은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속사정을 모르는 권 회장과 혜영은 은주가 그저 너무 고마워 감격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두 사람은 안쓰러운 눈빛으로 은주를 바라보며 조용히 기다려 주었죠. 그날 밤
대저택의 밤은 고요했지만 은주의 방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푹신한 침대에서 깊은 잠에 빠졌지만 은주는 천장을 바라보며 쉴 새 없이 뒤척였죠. 17년 전의 그날이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은주야, 나 지금 병원으로 출발해. 조금만 기다려. 우리 아기들 금방 보러 갈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 남자가 여기 있는 거지? 왜 나를 못 알아보는 거야? 사고 때문에 기억을 잃은 걸까? 아니면 내가 그냥 닮은 사람을 보고 착각하는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눈매, 그 목소리, 그 버릇까지 남편 승우가 아닐 리 없었습니다. 은주는 가슴을 쥐어짜며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움과 혼란이 뒤섞인 밤은 길고도 잔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가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은주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거실로 나왔죠. 화단의 꽃들에 물이라도 주며 마음을 달래려던 그때였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은주 씨. 아이들이랑 잠자리는 불편하지 않았나요? 그 목소리에 은주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계단 끝에 서 있는 권 회장은 가벼운 가운 차림이었습니다. 잠이 덜 깬 듯 살짝 부스스한 머리칼, 잠기운이 가시지 않아 평소보다 조금 더 짙고 그윽해 보이는 눈매, 그리고 아침 공기에 섞여 들리는 그의 나른한 숨소리까지. 아, 네, 회장님. 덕분에 정말 잘 잤습니다. 권 회장은 인자하게 웃으며 소파로 걸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탁자 위에 놓인 안경을 쓰고 신문을 넓게 펼쳐들었죠. 세월이 흘러 눈가의 주름은 깊어졌지만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그 특유의 선한 눈동자를 보는 순간 은주의 심장은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여보, 정말 당신이구나. 꿈이 아니었어. 은주가 넋을 잃고 권 회장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자 권 회장이 신문 너머로 슬쩍 눈을 맞추었습니다. 아주머니, 제 얼굴에 뭐 묻었습니까? 아니면 제가 오늘 좀 지나치게 잘생겨 보이나요? 은주의 얼굴이 순식간에 빨개졌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결례를 범했습니다. 권 회장은 껄껄 웃으며 신문을 접었습니다. 농담입니다, 농담. 편하게 보세요. 돈 안 받습니다. 은주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은주가 말을 떼려는 찰나였습니다. 2층에서 혜영이 화사한 가운을 걸친 채 내려오더니 자연스럽게 소파에 앉은 권 회장의 무릎 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권 회장의 목을 다정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여보, 오늘 휴일인데 우리 정원에서 차 마시며 데이트해요. 당신 좋아하는 음악도 내가 다 준비해뒀어. 혜영은 권 회장의 뺨에 살짝 입을 맞추며 애교를 부렸고 권 회장은 그러든가라며 무심하게 다시 신문을 넘겼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에 은주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군 채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은주는 주방에서 정성껏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메뉴는 된장찌개였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된장찌개가 아니었죠. 남편 승우가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은주만의 특유의 양념법이 들어간 찌개였습니다. 멸치가루를 곱게 갈아 넣고 청양고추를 다져 넣어 칼칼하면서도 끝맛은 구수한 그 맛. 은주는 떨리는 마음으로 찌개를 식탁 한가운데 올렸습니다. 권 회장이 무심코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더니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췄습니다. 이 맛 어디서 먹어본 것 같은데. 권 회장은 미간을 찌푸리며 기억을 떠올리려 애쓰는 표정이었습니다. 은주는 주먹을 꽉 쥐고 권 회장의 입술만 바라보았죠. 제발 기억해줘요, 승우 씨.
하지만 권 회장은 이내 고개를 가볍게 흔들더니 다시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아주머니, 찌개 맛이 아주 일품입니다. 권 회장의 칭찬에도 은주는 가슴이 텅 빈 것처럼 실망감이 몰려왔습니다. 어머, 정말이네. 여보,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은주 씨, 호텔 요리보다 훨씬 깊은 맛이 나네요. 하지만 그 순간 권 회장이 갑자기 인상을 쓰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혜영이 깜짝 놀라 권 회장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또 두통 시작된 거예요? 권 회장은 고통스러운 듯 눈을 질끈 감고 거친 숨을 내뱉었습니다. 몇 년 동안 괜찮았는데 그러네. 갑자기 머릿속이 윙윙거려. 회장님, 어디 편찮으신 곳이라도. 그냥 예전부터 가끔 있던 증상이에요. 권 회장은 관자놀이를 꾹꾹 누르더니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됐어. 잠깐 어지러웠던 것뿐이야. 찌개가 맛있어서 너무 급하게 먹었나 보네. 아침 식사를 마친 뒤 권 회장은 거실 통창 너머로 정원을 내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태양이가 혼자 벽을 향해 야구공을 던지고 있었죠. 공이 벽에 맞고 튕겨 나올 때마다 태양이는 날렵하게 몸을 날려 공을 잡아냈습니다. 그 모습을 한참이나 지켜보던 권 회장의 눈빛이 묘하게 반짝였습니다. 권 회장은 창고에서 낡은 글러브를 찾아 들고는 가운 대신 편안한 운동복으로 갈아입은 채 정원으로 성큼성큼 나갔습니다. 태양아, 혼자 하면 재미없지. 이리 던져봐라. 내가 받아주마. 태양이는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회장님, 정말이요? 저 공 꽤 빠른데 괜찮으시겠어요? 허허, 이 녀석 보게. 이래 봬도 내가 왕년에 운동 좀 했던 몸이다. 자, 어서.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 동안 공을 주고받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해가 뉘엿뉘엿 질 때까지 두 사람의 야구 연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원 한 구석, 정 집사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 집사는 평소에 인자한 미소를 지우고 무언가 확인하려는 듯 태양이의 얼굴과 권 회장의 얼굴을 번갈아 보고 있었죠. 아니, 무슨 야구 연습을 하루 종일 한대? 여보, 이제 그만 들어와서 좀 쉬어요. 나랑 차 마시기로 했잖아요. 혜영이 소리쳤지만 권 회장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조한 기색으로 권 회장과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권 회장이 태양이와 야구에 푹 빠져 있는 바람에 도무지 틈이 나질 않았죠. 가끔 연습이 멈출 때면 혜영이 얼른 물과 수건을 들고 다가가는 통에 은주는 멀리서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결국 해가 완전히 저물고 나서야 야구 연습이 끝났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거대한 저택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죠. 하지만 은주는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벤치에 누군가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바로 권 회장이었죠. 은주는 침을 꿀꺽 삼키며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아직 안 주무셨어요? 권 회장이 고개를 돌려 은주를 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아, 은주 씨군요. 잠이 안 와서 바람 좀 쐬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뗐습니다. 회장님, 실례가 안 된다면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혹시 17년쯤 전에 교통사고나 큰 사고를 당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권 회장은 의아한 듯 허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고라니요? 전혀요. 전 평생 소처럼 일만 하며 살아온 몸입니다. 17년 전이면 한창 시장 바닥에서 무거운 짐짝 나르며 독하게 밑바닥 다질 때군요. 그땐 하루라도 쉬면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던 시절이라 사고당에 누워있을 여유 같은 건 꿈도 못 꿨습니다. 은주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시 캐물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아주 예전에 경기도 양평 근처에 사신 적 없으신가요? 거기서 저랑, 아니, 한승우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은요? 권 회장은 눈을 가늘게 뜨고 기억을 더듬는 듯 하더니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승우? 지금껏 사업하며 참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그런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군요. 양평은 가끔 드라이브하러 가긴 하지만 거기서 살았던 적은 없습니다. 은주 씨, 왜 그런 걸 묻습니까? 은주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얼굴은 분명 내 남편 승우인데 그가 말하는 인생은 자신과 단 한 조각도 겹치지 않는 타인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사람을 잘못 본 걸까? 세상에 이렇게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건가? 깊은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은주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은주의 뺨을 타고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서럽게 우는 은주의 모습에 권 회장은 당황하며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건넸습니다. 아주머니, 왜 그러십니까? 제가 혹시 실례되는 말이라도 했나요?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이 돌아가신 제 남편과 너무 닮으셔서요. 눈매도 목소리도 심지어 저를 걱정해 주시는 그 따뜻한 눈빛까지 꼭 그 사람이 살아 돌아온 것만 같아서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권 회장은 그 말에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 남편분은 참 행복했겠네요. 17년이 지나도 이렇게 뜨겁게 그리워해주는 아내가 있으니 말이요. 권 회장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은주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은주가 마음껏 울 수 있도록 배려하듯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주는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가슴이 미어지는 통증을 느꼈죠. 어스름한 스탠드 불빛만 비치는 침실. 권 회장은 침대 끝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깨질 듯한 두통에 관자놀이를 양손으로 강하게 압박하고 있었죠. 지난 몇 년간은 잊고 살았던 감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은주와 대화를 나눈 뒤로 무언가 날카로운 것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는 듯한 통증이 다시 시작된 겁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혜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일어나 권 회장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여보, 또 두통이에요? 안색이 너무 안 좋아요. 혜영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권 회장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손길을 살짝 피하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당신은 먼저 자. 자신을 밀어내는 듯한 그 행동에 혜영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혜영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생각이 너무 깊어서 탈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너무 깊게 생각하며 살지 말라고. 혜영은 서랍에서 약통을 꺼내 알약 하나와 물컵을 건넸습니다. 권 회장은 말없이 그 약을 받아 삼켰습니다. 혜영은 권 회장의 등에 얼굴을 살짝 기대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아플 때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발 당신을 괴롭히는 그 복잡한 생각들 다 버려요. 그게 당신을 지키는 길이고 우리 행복을 지키는 길이에요. 며칠 후 집안일이 잠시 뜸해진 오후였습니다. 은주가 거실 한쪽에서 마른 수건을 개고 있는데 샛별이가 슬그머니 다가와 곁에 앉았습니다. 샛별이는 엄마의 눈치를 살피더니 은주의 소매를 살짝 잡아당겼죠. 엄마, 요즘 좀 이상해.
집에 온 뒤로 계속 회장님만 뚫어지게 보시고 무슨 고민 있어? 나한테만 살짝 말해봐. 은주는 수건을 개던 손을 멈추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혹시라도 회장님이 아빠일지도 모른다는 헛된 기대를 아이에게 심어주게 될까봐 은주는 선뜻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말해봐, 엄마. 나도 이제 다 컸어. 알 건 다 안다고. 은주는 샛별이의 의젓한 태도에 결국 마음의 빗장을 풀었습니다. 샛별아, 너한테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회장님이 너희 아빠랑 너무 닮았어. 눈매도 목소리도 심지어 웃을 때 생기는 눈가주름까지. 엄마는 볼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아. 샛별이는 눈을 크게 뜨며 엄마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죠. 엄마, 사실 나도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회장님 뵙고 아주 잠깐 아빠 사진이 떠오르긴 했어. 근데 사진 속 아빠는 너무 젊고 얼굴도 까칠하게 마르셨잖아. 은주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내 아빠 그때 겨우 30이었으니까 매일 공사판에서 땀 흘리고 고생만 하느라 얼굴이 늘 검게 타 있었지.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얼굴에 살 한 점 없었단다. 샛별이는 거실벽에 걸린 화려한 액자들을 한번 훑어보고는 다시 엄마를 보았습니다. 맞아. 근데 회장님은 너무 귀티나고 중후하시잖아. 수트 입은 모습이 꼭 딴 세상 사람 같아서 닮았다고 느껴도 그냥 세상에 닮은 사람이 참 많구나 하고 넘겼던 것 같아. 죽었다고 믿었던 아빠가 이런 재벌 회장님일 거라곤 꿈에도 상상 못했으니까. 은주는 샛별이의 손을 꽉 맞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내 눈이 이상한 줄 알았다.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까 알겠어. 그 눈빛, 그 말투.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그 사람만의 결이 있어. 엄마는 그 결을 기억해. 샛별이는 엄마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더니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엄마, 그럼 이제 확실하게 확인하자. 사진엔 안 나오는 아빠만의 흔적. 아빠 몸에 있던 상처나 점 같은 거 기억나는 거 없어? 샛별이의 질문에 은주는 잠시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17년 전 고된 일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의 등을 닦아주던 그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있었지. 왼쪽 어깨 뒤쪽에 사고로 생긴 작은 흉터, 칼날에 베인 것처럼 길게 남은 자국이었어. 샛별이는 주먹을 불끈 쥐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그거 보면 되잖아. 엄마, 내가 도울게. 어떻게든 한번 봐봐. 우리 아빠 맞는지. 우리 진짜 확인하자. 며칠 뒤 아침이었습니다. 며칠간의 해외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권 회장이 거실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침 태양이는 학교 행사 때문에 교복을 챙겨 입고 서툴게 넥타이를 매며 낑낑거리고 있었죠. 거울 앞에서 얼굴이 벌개지도록 넥타이와 씨름하는 태양이를 본 권 회장이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사내놈이 칠칠치 못하게 이리 내놔라. 권 회장은 태양이의 손에서 넥타이를 뺏듯 가져가더니 직접 매듭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잘 봐라. 넥타이는 마음가짐이다. 줄 하나도 똑바로 못 잡으면서 무슨 큰일을 하겠느냐. 권 회장의 커다란 손이 태양이의 목 근처에서 섬세하고 능숙하게 움직였습니다. 태양이는 권 회장에서 풍기는 듬직한 어른의 향기에 매료된 듯 숨을 죽이고 가만히 서 있었죠. 은주는 주방 입구에서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졌습니다. 권 회장은 넥타이 매듭을 단단히 조여주고는 태양이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벌써 학교 가느냐? 그때 은주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짐진 너스레를 떨며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우리 태양이가 공부는 영 소질이 없어도 학교 문 여는 것만큼은 전교 1등이랍니다. 경비 아저씨보다 일찍 갈 때도 있다니까요. 권 회장은 은주의 농담에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고는 쑥스러워하는 태양이를 흥미롭다는 듯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허허, 그래. 부지런한 것도 아주 큰 재능이지. 하지만 태양아, 사내 놈이 학교 문만 일찍 연다고 만족해서야 되겠느냐? 꿈을 더 크게 가져야지. 내가 이 집안의 기둥이 되어 내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려면 지금보다 훨씬 강해져야 한다. 내가 앞으로 교육적인 지원은 아끼지 않을 테니 어디 한번 제대로 공부해 보거라. 태양이는 권 회장의 격려에 얼굴이 발그레해졌습니다. 그때 화려하게 치장한 혜영이 여행 가방을 챙겨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어머, 자긴 이제 들어오고 나는 나가네. 여보, 나 친구들이랑 여행 다녀올게요. 태양아, 샛별아. 학교까지 차 타고 가렴. 기사님 대기시켜놨어. 혜영은 권 회장의 어깨를 가볍게 터치하고 은주에게도 인사를 건넨 뒤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샛별이는 교복 가방을 메고 현관을 나서기 전 은주의 어깨를 톡톡 치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화이팅! 나 학교 끝나고 바로 올게. 샛별이까지 현관문을 나서자 넓은 저택 안에는 권 회장과 은주 두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고요해진 거실에서 은주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권 회장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확인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 출장 다녀오셔서 많이 피곤하시죠? 기력 회복에 좋다고 해서 쌍화차를 좀 진하게 달여두었는데 한 잔 가져다 드릴까요? 권 회장은 은주를 돌아보았습니다. 쌍화차라. 좋지요. 서재로 좀 부탁합니다. 권 회장의 허락이 떨어지자 은주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방망이질 치듯 뛰어서 손끝이 자꾸만 떨렸습니다. 회장님, 차 가져왔습니다. 은주는 권 회장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권 회장이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손을 뻗으려던 찰나였습니다. 은주는 일부러 발을 헛디딘 척 몸을 크게 휘청였습니다. 아! 짧은 비명과 함께 쟁반 위에 있던 찻잔이 권 회장의 왼쪽 어깨 쪽으로 쏟아졌습니다. 진한 갈색의 차가 권 회장의 하얀 셔츠를 순식간에 적셨습니다. 어머, 회장님, 어떻게.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은주는 당황한 척하며 앞치마를 꺼내 권 회장의 어깨를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은주의 손길은 단순히 차를 닦아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권 회장의 젖은 셔츠 너머 그의 왼쪽 어깨 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셔츠 깃을 살짝 젖히려 애를 썼습니다. 권 회장은 가만히 은주의 손길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다 은주의 손목을 덥석 잡았죠. 은주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권 회장의 눈빛이 평소보다 훨씬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살림 고수치고는 실수가 너무 어설픈 거 아닙니까? 이미 다 식은 차를 가져오신 것도 그렇고. 은주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잠시 딴 생각을 하느라. 권 회장은 의자에 몸을 기대며 은주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 날카로워 은주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내 어깨에 뭐가 묻었습니까? 아니면 내 몸에 확인하고 싶은 거라도 있는 건가요? 권 회장은 은주가 자신의 왼쪽 어깨 쪽을 유독 의식한다는 것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툭툭 단추가 풀리는 소리가 서재에 크게 울렸습니다. 셔츠가 다 젖어서 찝찝하네요. 아주머니가 직접 닦아주시겠습니까? 아까부터 내 왼쪽 어깨만 뚫어지게 보시던데 마음껏 보시라고요. 은주는 눈이 커진 채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회장님, 권 회장은 거칠게 셔츠를 벗어 던지듯 어깨 뒤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등을 돌려 자신의 왼쪽 어깨를 은주 앞에 드러냈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당신이 찾는 게 이 흉터입니까? 권 회장은 젖은 셔츠를 무심하게 털어내며 덧붙였습니다. 일부러 그런 거 압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화가 안 나네요. 아주머니 눈이 너무 슬퍼 보여서. 은주는 고개를 숙이고 겨우 대답했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권 회장은 낮은 한숨을 내쉬며 은주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은주가 어쩔 줄 몰라 하며 젖은 셔츠를 다시 닦아내려 다가오자 권 회장이 아주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은조렸습니다. 그 죽었다는 남편, 나랑 정말 많이 닮았나 봅니다. 내 몸 어디에 그 사람 흔적이라도 남았을까봐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은주는 대답 대신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권 회장은 젖은 셔츠 단추를 거칠게 마저 풀고는 왼쪽 어깨를 완전히 뒤로 젖혀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칼날에 깊게 베인 듯한 선명하고 거친 흉터가 마치 낙인처럼 박혀 있었죠. 은주는 입을 틀어막으며 비틀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지만 홀린 듯 다가가 떨리는 손가락 끝으로 조심스럽게 그 흉터를 어루만졌습니다. 17년 전이 지나도 그대로인 그 딱딱한 살점의 감촉이었습니다. 맞아. 이 상처, 내가 약 발라주던 그 상처. 승우 씨, 당신 정말 승우 씨 맞구나. 은주는 가슴을 쥐어짜며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권 회장은 은주의 손을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밀어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지금 하신 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권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는 은주의 오열 앞에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난 이 집안의 회장이고 내 곁엔 아내가 있어요. 당신 말이 사실이라면 내 지난 시간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은주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권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거짓이라도 상관없어요. 살아있어 준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권 회장은 은주의 시선을 피하며 서둘러 다른 옷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옷을 입으면서도 은주의 눈을 마주하지 못한 채 나직이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제발. 죽은 사람은 이제 그만 잊으세요. 17년이라는 세월, 그 긴 시간을 죽은 사람 그림자만 붙잡고 살기엔 아주머니 인생이 너무 가엾지 않습니까? 권 회장의 말은 칼날처럼 은주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나를 그 사람이라 믿고 매달리는 거, 그거 결국 아주머니 자신을 더 아프게 할 뿐입니다. 내가 아니라 아주머니를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제 그만 그 사람 가슴에서 놓아주세요. 그래야 아주머니도 아이들도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권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은주의 어깨를 스쳐 지나가는 그의 눈동자에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자기 자신에게 체면을 걸 듯 그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서재를 빠져나갔습니다. 사실 권 회장에게는 안개 속에 가려진 것처럼 기억이 나지 않는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권 회장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자신의 과거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첩은 16년 전부터는
빈틈없이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정확히 17년 전의 사진만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것도, 가난했지만 행복했다는 이야기도 모두 아내 혜영이 들려준 과거였습니다. 권 회장은 텅 빈 사진첩의 한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 여행을 떠났던 혜영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권 회장은 거실에서 혜영을 마주하자마자 참아왔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혜영아, 당신이 그랬지. 우리 부모님 돌아가신 게 17년 전이라고. 정확히 17년 전 맞아? 혜영은 가방을 내려놓다 말고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평소처럼 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그 끔찍한 사고 때문에 당신이 충격받아서 한동안 정신도 못 차렸잖아요. 왜 갑자기 새삼스럽게 물어요? 권 회장은 미간을 찌푸리며 혜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부모님 사별의 충격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 거라고 했지. 그런데 이상해. 아무리 충격이 컸어도 내 고향집 풍경이나 학교 친구들 얼굴 하나쯤은 떠올라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내 기억이라고 믿고 사는 기분이야. 혜영은 권 회장에게 다가와 그의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목소리는 더없이 다정했습니다. 의사가 그랬잖아요. 너무 큰 슬픔은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통째로 지워버리기도 한다고. 당신 그때 부모님 한꺼번에 잃고 제정신 아니었어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고통스러워하는 당신 보면서 내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는데. 과거가 안 떠오르는 건 당신이 그만큼 아팠다는 증거예요. 혜영은 권 회장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와서 그 아픈 상처를 왜 다시 헤집으려 해요? 지금 당신 곁엔 내가 있잖아요. 권 회장은 혜영의 등을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알아. 당신이 내 옆에서 고생 많이 한 거 그냥 내 인생의 한 페이지가 통째로 사라진 것 같아서 그래. 당신이 말하는 권태준의 삶이 가끔은 남의 옷을 빌려 입은 것처럼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어. 사진 한 장이라도 남겨져 있다면 좋을 텐데. 혜영은 권 회장을 올려다보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여보, 과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 아프고 힘들었던 시간들 다 잊고 새로 시작하기로 했잖아요. 지금 당신 눈앞에 있는 나 그리고 당신이 피땀 흘려 읽어온 이 자리. 이게 진짜 당신이에요. 남의 옷이라니요. 당신이 아니면 누가 이 자리에 어울린다고 그래요? 제발 지나간 일에 마음 쓰지 말고 지금 우리 행복만 생각해요. 당신은 내 남편 권태준이고 이 집의 기둥이잖아요. 혜영은 권 회장을 안심시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방문을 닫자마자 혜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불안함에 손끝이 떨려왔죠. 혜영은 서둘러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권 회장에게는 없다고 했던 권 회장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혜영은 초조하게 사진들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때 방문 너머로 권 회장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영은 깜짝 놀라 호주머니 안으로 사진들을 허겁지겁 쑤셔 넣었습니다. 혜영아, 샛별이 몸이 안 좋아졌대. 내가 지금 병원까지 태워다 주려고. 방문을 열고 들어온 권 회장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 그래요? 얼른 가봐요. 애 몸이 상하면 안 되니까. 혜영은 거실로 나와 병원으로 갈 채비를 마친 샛별과 태양 그리고 은주를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요. 샛별아, 너무 걱정하지 말고. 홀로 남겨진 혜영은 소파에 앉지도 못한 채
넓은 거실을 불안하게 서성였습니다. 아니야, 별일 없을 거야. 혜영은 목을 축이려 찻잔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 찻잔 속에 물이 출렁거리더니 결국 혜영은 중심을 잃고 차를 자신의 옷 위에 쏟고 말았습니다. 아, 뜨거워. 비싼 재킷이 순식간에 젖어들었죠. 아주머니, 여기 옷 좀 당장 가져가서 세탁해요. 얼룩 남으면 안 되니까 빨리요. 방에서 서둘러 나온 가정부가 달려왔습니다. 혜영은 젖은 옷을 의자 위에 대충 걸쳐둔 채 씩씩거리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가정부는 한숨을 내쉬며 혜영이 던져놓은 옷을 챙겨 들었습니다. 세탁실로 내려가기 전 가정부는 습관처럼 재킷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혹시라도 소지품이 있을까봐 확인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주머니 안에서 낡고 빛바랜 사진 몇 장이 잡혔습니다. 이 아이 어디서 많이 봤는데? 가정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낡은 옷을 입은 어린 꼬마가 서 있었죠. 그런데 그 아이의 올곧은 눈매와 오똑한 콧날이 지금 이 집에서 일하는 은주의 아들 태양이와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아니, 다시 보니 젊은 시절 권 회장의 모습과도 판박이었어요. 가정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복도를 지나던 정 집사를 불렀습니다. 집사님, 이것 좀 보세요. 사모님 주머니에서 나온 건데 사진 속 애가 태양이랑 너무 닮아서요. 회장님 어릴 때 같기도 하고. 이거 사모님께 가져다 드려야 할까요? 정 집사는 가정부의 손에서 사진을 건네받았습니다. 정 집사는 아무 말 없이 사진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 시각 병원 응급실 앞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검사실에서 급히 나온 의사가 샛별의 상태를 설명하기 시작했죠. 환자분이 투석 중이라 수혈이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빈혈이 너무 심해서 이대로 두면 더 위험합니다. 당장 수혈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환자분이 아주 희귀한 혈액형인 RH-AB형이라는 겁니다. 지금 병원 재고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권 회장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앞으로 한 발짝 나섰습니다. 제 혈액형이 그겁니다. 당장 제 피를 뽑으세요. 옆에 서 있던 은주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입을 틀어막은 채 권 회장을 쳐다보았죠. 죽은 남편 승우 역시 그 희귀한 혈액형이었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권 회장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병원에서 직접 수혈하는 건 법적으로 안 됩니다. 당장 근처 헌혈의 집으로 가셔서 지정 헌혈 절차를 밟아주세요. 거기서 뽑은 피를 혈액원으로 보내야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권 회장은 곧장 병원을 뛰어나갔습니다. 은주도 그 뒤를 따랐죠. 헌혈의 집에서 초조한 기다림 끝에 모든 절차를 마친 두 사람은 서둘러 병원으로 발길을 재촉했습니다. 다시 차에 올라탄 그들 사이에는 무거울 정도로 깊은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은주는 창밖만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권 회장의 혈액형 생각뿐이었습니다. 권 회장은 신호를 기다리며 은주의 떨리는 손을 슬쩍 곁눈질했습니다. 그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마침 제가 같은 혈액형이라니 정말 다행이지 뭡니까? 샛별이도 곧 기운 차릴 테니까 너무 마음 졸이지 마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은주는 남편과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처자일을 임신했을 때 남편 승우가 은주의 손을 꼭 잡으며 했던 말이 있었죠.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당신이랑 애들 지킬게. 지금 곁에 있는 권 회장의 얼굴 위로 남편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권 회장은 차 안의 정적을 깨고 다시 물었습니다. 아까 병원에서 내 혈액형 듣고 왜 그렇게 놀라셨습니까? 남편분도 혹시 같은 혈액형이었나요? 은주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네. 아주 희귀한 피였는데 회장님이랑 똑같았어요. 권 회장은 그 말을 듣고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줄 뿐이었죠. 권 회장의 지정 헌혈로 긴급 확보된 혈액이 샛별의 몸속으로 천천히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링거줄을 타고 흐르는 붉은 피를 지켜보며 권 회장은 그제야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정신을 차린 샛별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에 권 회장은 왠지 모를 뜨거운 감정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고 아파와서 더는 병실에 서 있을 수가 없었죠. 권 회장은 병실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복도 끝 아무도 없는 곳에 멈춰 선 권 회장은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이 아이가 왜 이렇게 가슴에 박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권 회장은 마음을 추스르고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정 집사가 기다렸다는 듯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모님 주머니에서 나온 사진인데 사모님이 주무시는 것 같아 회장님께 드립니다. 정 집사가 건넨 사진을 받아든 권 회장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누가 봐도 어린 시절의 자신이었죠. 권 회장은 사진을 손에 꽉 쥔 채 혜영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권 회장은 자고 있는 혜영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혜영아, 일어나봐. 이거 설명해. 잠에서 깬 혜영은 눈을 비비다 권 회장의 손에 들린 사진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내 미소를 지어 보였죠. 어머 여보, 그걸 찾았네요? 사실 얼마 전에 당신 아버님 밑에서 일하셨던 분께 연락이 왔었어요. 이사 가려고 짐 정리를 하다가 옛날 서류 뭉치에서 이 사진을 발견했다고 당신에게 꼭 전해주고 싶다면서요. 예쁜 액자에 넣어서 깜짝 선물하려고 주머니에 넣어둔 건데 정말 다행이죠. 어릴 적 사진이 하나도 안 남았잖아요. 혜영은 오히려 안도하는 척하며 권 회장의 팔을 붙잡았지만 권 회장은 혜영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버님 밑에서 일하던 사람? 그런데 왜 아까 거실에서는 사진 한 장 없다고 잡아댔지? 나를 속이면서까지 이 사진을 숨긴 진짜 이유가 뭐야? 혜영은 금세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여보, 나라고 왜 바로 안 보여주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이거 보면 또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에 당신이 무너질까봐 겁이 났단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도 당신 충격받으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잖아요. 나는 당신이 또 아플까봐. 혜영은 눈물을 닦았지만 권 회장은 그런 혜영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묻지. 이 사진 대체 어디서 났어? 내가 직접 사람 풀어서 알아내기 시작하면 그때는 당신도 감당 못할 거야. 알겠어? 권 회장이 더 강하게 다그쳤지만 혜영은 끝까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보. 내 진심을 그렇게 몰라줘요? 권 회장은 더는 혜영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진을 챙겨 방을 나왔습니다. 혜영의 변명 뒤에 거대한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권 회장은 어두운 복도를 걸으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남이 들려주는 기억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진실을 알아내겠다고 말입니다. 거실로 내려온 권 회장의 안색이 몹시 파리했습니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권 회장은
마른 세수를 한번 크게 하더니 곁에 서 있던 정 집사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정 집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권 회장의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습니다. 정 집사가 허리를 숙여 다가오자 권 회장은 품 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몰래 사람 하나 알아봐줘요. 이 사진 속 배경이 정확히 어딘지, 그리고 이번에 새로 들어온 아주머니 남편 말입니다. 한승우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샅샅이 조사해 주세요. 정 집사는 사진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정갈한 음식들이 차려졌지만 권 회장과 혜영 사이에는 차가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숟가락과 그릇이 부딪히는 달그락 소리조차 조심스러울 정도였지요. 혜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권 회장의 접시에 반찬을 올려주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먹어봐요. 당신 요즘 기운 없어 보여서 특별히 신경 썼어요. 혜영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권 회장에게는 그 친절이 꼭 잘 짜인 연극처럼 느껴졌습니다. 권 회장의 창백한 얼굴과 웃고는 있지만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 보이는 혜영의 눈빛. 그 모습을 보며 은주는 이 집안에 심상치 않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은주가 주방 정리를 마무리하고 있을 때 권 회장이 슬그머니 다가왔습니다. 은주 씨, 잠시 나랑 좀 걷겠소? 두 사람은 저택 뒤뜰 산책로를 나란히 걸었습니다. 차가워진 바바람에 얇은 옷차림으로 나온 은주가 어깨를 움츠리며 팔을 비비자 권 회장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밤 공기가 차요. 아픈 딸 간호하려면 아주머니부터 건강해야지. 그러더니 자신이 입고 있던 가디건을 벗어 은주의 어깨에 직접 덮어주었습니다. 회장님, 아닙니다. 전 정말 괜찮아요. 어서 다시 입으세요. 몸 상하십니다. 은주가 당황해서 옷을 벗으려 하자 권 회장이 커다란 손으로 은주의 어깨를 지그시 눌렀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 감기라도 걸리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내 말 들어요. 권 회장의 목소리와 손길이 어찌나 단호한지 은주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가디건에서 전해지는 권 회장의 따스한 온기와 익숙한 비누 향기에 은주의 가슴 한구석이 몽글몽글해졌습니다. 새별이는 좀 어때요? 몸은 좀 괜찮아졌습니까? 권 회장이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권 회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나직하게 입을 뗐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주제넘게 남편 잊으라는 말을 해서 미안합니다. 권 회장은 미안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걱정해서 해주신 말씀인 거 알아요. 권 회장은 먼 산을 보며 다시 물었습니다. 남편분은 어떤 사람이었소? 남편 이야기가 나오자 은주의 눈시울이 금세 붉어졌습니다. 참 착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저밖에 모르는 바보 같은 사람이었죠. 제가 쌍둥이를 가졌다는 소식에 아이처럼 엉엉 울며 좋아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남편과의 추억을 떠올리던 은주는 결국 울컥하며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눈물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던 그때 은주가 길가에 튀어나온 돌부리에 발을 헛디디며 휘청였습니다. 어머! 그 순간 권 회장이 본능적으로 팔을 뻗어 은주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았습니다. 은주의 몸이 권 회장의 가슴팍에 완전히 밀착되었습니다. 서로의 심장 박동이 고스란히 느껴질 만큼 가까운 거리였지요. 권 회장은 은주를 놓아주어야 한다는 걸 머리로는 알았지만 품 안에서 느껴지는 익숙한 온기에 자신도 모르게 팔에 힘을 더 주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러다 다치면 어쩌려고.
권 회장의 낮은 목소리가 은주의 귓가를 간지럽혔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 자세 그대로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권 회장은 은주의 눈동자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권태준이 아니라 은주가 그토록 그리워하는 한승우인 것만 같은 기묘한 이끌림에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다정한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눈길이 있었습니다. 2층 창가에 서 있던 혜영이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두 사람을 내려다보는 혜영의 눈빛은 서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주머니, 잠시 이쪽으로 좀 들어와 봐요. 혜영이 은주를 자신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네, 사모님. 무슨 시키실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혜영의 침대 위에는 한 번도 입지 않은 듯한 고급 브랜드의 옷들과 번쩍이는 새 신발들이 가득 쌓여 있었지요. 혜영은 그 중에서 아이들 사이즈에 맞을 법한 것들을 골라 은주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우리 남편이랑 내가 사놓고 한 번도 안 쓴 것들이에요. 선물로 들어온 게 워낙 많아서 처치 곤란이었거든요. 은주는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이렇게 귀한 걸 저희가 어떻게 받아요. 마음만 받을게요. 정말 괜찮습니다. 그러자 혜영은 은주의 손을 부드럽게 맞잡으며 생긋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어찌나 따뜻한지 보는 사람 마음이 다 녹을 정도였지요. 아주머니, 부담 갖지 마요. 버리자니 아깝고 누구 주자니 마땅치 않았는데 태양이랑 샛별이를 보니까 꼭 제 아이들 같아서 그래요. 엄마 마음은 다 똑같은 거잖아요. 좋은 거 입히고 싶은 그 마음요. 혜영의 진심 어린 호의에 은주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착한 여자가 남편의 곁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습니다. 차 좀 마셔요. 향이 참 좋죠? 혜영은 은주에게 차를 한 잔 따라주었습니다. 그러더니 슬그머니 몸을 은주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 우리 남편이 아주머니랑 산책하는 게 꽤 즐거웠나 봐요. 나한테 아주머니 칭찬을 얼마나 하던지 몰라요. 은주는 찻잔을 들여다 말고 멈칫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말아요. 우리 남편은 워낙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라서요. 길가에 버려진 가여운 강아지만 봐도 눈을 못 떼고 마음 아파하거든요. 아마 아주머니를 보는 눈빛도 딱 그 정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머니도 괜한 기대 같은 건 안 하는 게 좋겠죠? 은주는 손이 덜덜 떨려 찻잔을 입에 가져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혜영은 그런 은주의 반응이 만족스러운 듯 다시 웃으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도심 한복판 권 회장 회사 집무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회장님, 사진 속 배경을 샅샅이 대조해 본 결과가 나왔습니다. 넓은 책상 앞에 앉은 권 회장은 미동도 없이 정 집사가 가져온 서류 봉투를 응시했습니다. 그래요. 어디였습니까? 양평입니까? 태준의 물음에 정 집사가 서류의 한 지점을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서울입니다. 성북구의 한 초등학교 앞이었습니다. 태준의 눈동자가 잘게 떨렸습니다. 서울, 성북구라고요? 네, 회장님. 지금은 재개발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곳입니다. 하지만 40년 전의 풍경을 기록한 자료들과 대조해 보니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권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사진 속 배경이 서울이라는 것은 자신이 권태준인 것이 확실하다는 증거였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돌덩이를 얹은 듯 무거워졌습니다. 정 집사는 서류 한 장을 더 내밀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두툼하고 낡은 서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하신 한승우라는 인물에 대한 기록도 찾았습니다. 정 집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권 회장의 안색을 살폈고 권 회장이 계속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한승우 씨는 17년 전 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사망했다고요? 권 회장의 목소리가 힘없이 갈라졌습니다. 정 집사는 고개를 깊게 숙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사고가 너무 참혹했습니다. 차량 화재로 인해 시신 훼손이 심해서 지문 채취조차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태준이 책상 위로 몸을 바짝 기울였습니다. 잠깐만요, 정 집사. 지문도 대조할 수 없을 만큼 훼손이 심했다면서 그 시신이 한승우라는 걸 어떻게 그렇게 단정 지은 겁니까? 혹시라도 다른 사람일 가능성은 전혀 없었느냐는 말입니다. 정 집사는 서류 더미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가죽 지갑 안의 신분증과 부인 사진 한 장 때문에 그 시신이 한승우 씨인 것으로 확정된 것이지요. 정 집사는 한승우의 옛날 운전면허증 복사본을 권 회장 바로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권 회장은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권 회장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빛바랜 흑백 사진 속의 남자는 지금의 자신보다 훨씬 젊었습니다. 이 눈매, 이 코. 권 회장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과 판박이었습니다. 세상에 나랑 이렇게 닮은 사람이 있다고? 권 회장은 면허증 속 남자의 얼굴을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머릿속이 엉망진창으로 뒤엉켰지요. 사진 속 배경은 분명 자신이 권태준이라고 증명하고 있는데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은 자꾸만 자신이 한승우라고 목 놓아 외치는 것만 같았거든요. 갑자기 머리를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책상 서랍을 급하게 뒤져 평소 먹던 약병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어 약을 입안에 털어 넣으려던 찰나 알 수 없는 위화감에 손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오늘따라 약병 겉면이 조금 이상해 보였죠. 혜영이 직접 두통약이라고 써서 붙여둔 손글씨 스티커가 끝부분부터 살짝 들떠 있었거든요. 권 회장은 무심코 그 스티커 끝을 잡고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그러자 스티커 아래 숨겨져 있던 제약회사의 원래 라벨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게 다 뭐야? 권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거기에는 붉은 글씨로 정신신경약, 기어콜란 및 환각주의라는 무시무시한 경고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권 회장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라벨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혜영은 진짜 약 이름을 가리기 위해 그 위에 가짜 스티커를 붙여 철저히 위장했던 것입니다. 권 회장은 약병을 쥔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꽉 주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혜영아, 내가 어떻게 1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지극정성으로 자신을 챙기던 아내가 건네던 다정한 위로가 사실은 자신의 정신을 갉아먹는 독이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권 회장은 도망치듯 회사를 빠져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택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고요한 마당을 가득 채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양이와 샛별이가 해맑은 얼굴로 캐치볼을 하고 있었지요. 회장님, 다녀오셨어요. 아이들이 권 회장을 발견하고는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평소라면 인자하게 웃어주었겠지만 지금 권 회장의 가슴 속엔 지옥 같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망가뜨린 혜영에 대한 증오가 가여운 아이들을 향한 애끓는 연민과 뒤엉켰습니다. 진실은 아직 입 밖으로 내뱉기엔 너무 뜨겁고 위험했습니다. 권 회장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누르느라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회장님, 어디 편찮으세요? 태양이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아니다. 그래, 조심해서 놀 거라. 권 회장은 아이들의 해맑은 눈동자를 차마 마주보지 못했습니다. 그 눈을 보면 당장이라도 울어버릴 것만 같았거든요. 권 회장은 서둘러 집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는 권 회장의 뒷모습을 보며 태양이와 샛별이는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회장님, 오늘 좀 이상하시지? 응, 기운이 없어 보이셔. 아이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다시 공놀이를 시작했습니다. 권 회장의 발걸음은 2층에 있는 자신의 방이 아닌 지하로 향했습니다. 평소처럼 굳게 잠겨있던 창고 앞에 섰죠. 혜영이 가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들락거리던 그 비밀스러운 곳이었습니다. 문고리를 돌려봤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권 회장은 옆에 놓인 무거운 장식품을 집어들고 문고리를 세게 내리쳤어요. 쾅, 쾅. 둔탁한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지만 육중한 문은 열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 집사가 언제 왔는지 조용히 다가와 열쇠 꾸러미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이걸로 여시지요. 정 집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권 회장은 열쇠를 낚아채듯 받아들고 문을 열었어요. 기익. 문이 열리자 서늘한 지하 냉기와 함께 진한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혜영이 늘 쓰던 바로 그 향이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권 회장은 그만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벽면 가득 사진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교복을 입은 모습, 대학생 때의 늠름한 모습까지 마치 박물관처럼 전시되어 있었죠. 권 회장은 홀린 듯 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한 장 한 장 뜯어보던 권 회장의 눈동자가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이서 본 사진 속 남자는 자신과 소름 끼치게 닮았지만 분명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는 상황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방 한쪽 책상 위에는 서류 뭉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권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 한 뭉치를 집어들었죠. 17년 전 자신도 모르는 사고 기록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들 사이에서 익숙해진 이름 하나가 권 회장의 눈에 박혔습니다. 한승우 사망 진단서.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망 진단서 바로 옆에는 자신의 지문이 선명하게 찍힌 가짜 신분증과 서류들이 줄줄이 사탕처럼 엮여 있었거든요. 서류를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한 지점에서 손을 딱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누렇게 빛바랜 신문 기사 하나가 스크랩되어 있었습니다. 실종된 남편을 애타게 찾습니다라는 제목 아래 젊은 시절 은주의 간절한 인터뷰가 실려 있었죠. 기사 옆에는 더 기가 막힌 것이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권 회장 자신의 얼굴이 선명하게 박힌 실종 전단지였습니다. 이름 한승우, 17년 전 실종. 전단지에 적힌 굵은 글씨가 권 회장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혜영은 남편을 잃고 피눈물을 흘리며 전국을 헤매던 은주의 고통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권 회장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 방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한 방이 아니었습니다. 사고로 죽은 진짜 약혼자 권태준을 위해 만들어진 차가운 무덤이나 다름없었죠. 혜영은 진짜 약혼자 권태준이 죽자 그와 똑 닮은 한승우를 발견하고는 소름 끼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과거를 지운 한승우를 약혼자 권태준의 빈자리에 억지로 끼워 넣은 것이었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어떻게든 제 곁에 두려 했던 무서운 광기였죠. 권 회장은 눈시울이 붉게 달아오른 채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곁에서 묵묵히 서 있던 정 집사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정 집사 자네는 알고 있었나? 은주 씨와 저 쌍둥이들. 내 진짜 가족이 맞는 거지? 정 집사는 고개를 깊게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태양궁과 마당에서 운동하시던 날부터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젊은 시절과 어찌 그리 판박이이신지. 사진 속 저 남자가 아니라 지금 제 앞에 계신 진짜 당신 말입니다. 권 회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책상 모서리를 겨우 붙잡았어요. 집사님, 눈은 못 속이는군. 맞아.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건 내 머릿속은 여전히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고 뭐 하나 떠올려 보려고 하면 머리를 칼로 베는 것처럼 아파. 그는 괴로운 듯 가슴을 퍽퍽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은주 씨를 볼 때마다, 그 아이들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아파. 내 머리는 기억 못해도 내 몸이, 내 핏줄이 먼저 반응하고 있어. 만약 그들이 정말 내 가족이라면 나는 지난 17년 동안 대체 무슨 짓을 하며 살아온 거냐? 권 회장의 절규 섞인 목소리가 지하 창고를 가득 채울 때였습니다. 태준 씨, 문가에서 들려온 가느다란 목소리에 권 회장은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언제 왔는지 혜영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권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핏발선 눈으로 혜영을 뚫어지게 노려볼 뿐이었죠. 창고 안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혜영은 권 회장의 차가운 눈빛에 몸을 떨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처음부터 날 노리고 접근한 거야? 작정하고 내 인생을, 내 삶을 통째로 훔쳐간 거냐고. 혜영은 고개를 저으며 울먹였습니다. 아니에요, 태준 씨. 그게 아니에요. 내 약혼자가 죽던 그날, 내가 사고를 당할 뻔한 걸 당신이 구해줬잖아요. 정신을 차려보니 당신은 기억을 다 잃은 상태였고 얼굴은 죽은 내 약혼자와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에게 그 사람의 삶을 준 거예요. 혜영은 바닥에 주저앉아 권 회장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당신에게 가족이 있다는 걸. 하지만 이미 늦었는걸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서 그랬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태준 씨.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혜영은 바닥에 주저앉아 권 회장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지만 권 회장은 차갑게 혜영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 인생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그런 뻔뻔한 소리를 해? 혜영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다시 매달렸습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죽은 그 사람 대신이라고 생각하고 당신을 데려온 거 맞아요. 하지만 태준 씨 살다 보니 아니었어요. 지금은 죽은 약혼자가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당신을, 당신 자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요. 권 회장은 기가 막힌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혜영을 쏘아보았습니다. 사랑? 내가 감히 그 입으로 사랑을 말해? 권 회장의 목소리가 분노로 파르르 떨렸습니다. 17년 동안 나한테 가짜 약을 먹이고 최면까지 걸어서 내 머릿속을 헤집어 놓은 게 사랑이야? 내 기억을 지우고 남의 인생을 억지로 끼워 넣어서 나를 로봇처럼 만든 게 사랑이냐고. 그건 당신을 잃을까봐 무서워서 그랬어요. 어차피 사고로 머리 다쳐서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데 혹시라도 떠날까봐, 그 여자한테 돌아갈까봐 무서워서 어쩔 수 없었다고요. 혜영이 울부짖자 권 회장은 소름이 돋는 듯 몸을 떨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앞에서는 웃으면서 뒤로는 나를 바보로 만들었잖아.
그 두 얼굴로 17년을 속이다니 넌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야. 알아? 혜영을 내려다보는 권 회장의 눈에는 오직 멸시와 분노만이 가득했습니다. 혜영은 바닥에 엎드려 한참 동안 서럽게 울어댔죠. 그러다 갑자기 혜영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창고 안은 소름 끼칠 정도로 조용해졌어요. 혜영은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초점 없는 눈을 치켜뜨더니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권 회장을 지나쳐 창고를 빠져나갔습니다. 넋이 나간 사람처럼 비틀거리는 혜영의 뒷모습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 같았죠. 그렇게 혜영은 서늘한 기운을 풍기며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마당에서는 여전히 태양이와 샛별이가 캐치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 살살해. 너 수혈받은 지 얼마 안 됐잖아. 무리하면 안 돼. 태양이가 걱정스러운 듯 샛별이에게 소리쳤습니다. 괜찮아. 이제 하나도 안 아파. 근데 오빠, 회장님이랑 나랑 그 희귀한 피가 똑같다는 게 진짜 기적 같지 않아? 덕분에 내가 살았잖아. 태양이는 글러브를 만지작거리며 나직하게 덧붙였습니다. 엄마도 그날 엄청 우시더라. 돌아가신 우리 아빠도 딱 그 혈액형이었다고 하시면서 참 신기한 일이지. 샛별이가 공을 잡으려다 멈칫하며 태양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빠, 혹시 말이야, 회장님이 우리 아빠 아닐까? 그냥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 샛별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태양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 우리 샛별이 이제 기운이 좀 나나 보네. 수혈받느라 고생 많았지? 나무 뒤에서 혜영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입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그렇지 않았죠. 갑작스러운 혜영의 등장에 아이들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줌마가 몸에 좋은 귀한 약 구했어. 같이 가서 먹자, 샛별아. 샛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지금요? 혜영은 화사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지금. 늦으면 안 되거든. 혜영의 나긋나긋한 목소리에 홀린 듯 샛별이는 혜영의 손을 잡고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나 금방 다녀올게. 태양은 까닭 모를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샛별의 이름을 부르려 입을 뗐지만 혜영의 서늘한 뒷모습에 목소리가 가로막혀 그만 멈추고 말았지요. 혜영은 복도를 걸어가다 장식장 위에 놓인 무언가를 낚아채듯 거머쥐었습니다. 그리고는 샛별을 데리고 3층 테라스로 향했습니다. 탁 트인 난간 앞에 서자 샛별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줌마, 약은요? 여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순간 혜영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혜영은 샛별의 어깨를 가볍게 붙잡았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아이라는 이유만으로 내 자리를 대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나타난 이유로 모든 게 어긋나 버렸어. 예전처럼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혜영의 불안정한 눈빛에 샛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굳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뒤따라온 태양이가 다급히 외쳤습니다. 안 돼. 샛별이 아파요. 놓아주세요. 아이의 비명에 은주와 태준, 정 집사가 황급히 테라스로 달려왔습니다. 은주는 사색이 되어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사모님, 제발 부탁드려요. 아이는 아무 잘못 없잖아요. 모두 제 잘못이에요.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멀리 떠날게요. 제발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지만 은주의 절박한 호소에도 혜영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자비, 내 17년을 무너뜨려 놓고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혜영은 곁에 있던 화분을 붙잡았지만
잠시 망설이는 듯 손에 힘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태준이 급히 다가와 은주를 감싸 안았습니다. 화분은 힘없이 바닥에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고 그 충격에 태준이 짧게 숨을 삼켰습니다. 괜찮아. 태준의 낮은 목소리에 혜영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자신의 행동 때문에 태준이 다쳤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혜영의 눈에 가득했던 도끼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혜영은 떨리는 손을 내려다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충격에 휩싸인 채 균형을 잃은 그녀의 몸이 난간 쪽으로 위태롭게 기울었습니다. 사모님, 위험합니다. 정 집사가 다급히 손을 뻗었지만 혜영은 힘이 풀린 듯 비틀거리며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순간 균형을 잃은 그녀의 몸이 난간 쪽으로 기울었고 이내 아래로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사모님, 정 집사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사람들이 한꺼번에 난간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태양은 겁에 질린 얼굴로 눈을 꼭 감았고 샛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은주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아래쪽에서 희미하게 몸을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행히 정원의 무성한 수풀이 그녀의 몸을 받아낸 것이었죠. 17년간 쌓아온 집착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테라스 위 권 회장은 팔에서 느껴지는 날카로운 통증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셔츠 소매가 어둡게 젖어 들어갔지만 자기 몸 돌볼 겨를이 없었죠. 권 회장은 은주와 겁에 질린 두 아이를 한꺼번에 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회장님 팔이 너무... 태양이가 울먹이며 권 회장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샛별이도 은주의 품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들썩였죠. 권 회장은 아이들의 머리를 번갈아 쓰다듬으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내가 여기 있잖아. 그리고는 참아왔던 고백을 토해냈어요. 미안해, 은주야. 권 회장의 목소리에 은주는 떨리는 눈으로 고개를 들어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당신이랑 우리 아이들을 이 차가운 곳에 너무 오래 혼자 뒀어. 정말 미안해. 권 회장의 뜨거운 눈물이 은주의 뺨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마치 온몸이 녹아내리는 듯 다리가 풀린 은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펑펑 쏟아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어느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은주는 권 회장과 함께 혜영을 면회하러 병원을 찾았습니다. 태준 씨, 오늘 저녁은 스테이크예요. 당신 좋아하는 걸로 준비했으니까 늦지 말고 꼭 와요. 알았죠? 혜영은 진짜 사람이라도 되는 듯 인형의 눈을 보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몸의 상처는 아물었지만 혜영의 시간은 약혼자와 가장 행복했던 17년 전 그 순간에 영원히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문가에서 지켜보던 은주는 가슴 한구석이 찌릿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환자분 드실 때 좀 챙겨주세요. 은주는 준비해온 보따리를 간호사에게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혜영이 평소 좋아한다던 간식이 들어있었죠. 혹시 필요한 물건이나 불편해하시는 건 없나요? 보따리를 받아든 간호사가 은주를 바라보며 나직이 입을 뗐습니다. 안 그래도 전해드릴 말이 있었어요. 환자분, 침대를 두고 꼭 바닥에서만 주무세요. 왜 그러시냐니까 나는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라고만 하세요. 마치 본인을 벌주려는 사람처럼 찬 바닥을 고집하시는 게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참 안 좋더라고요. 간호사의 말에 은주의 눈이 붉게 충혈됐습니다. 화려한 저택에서 모든 걸 누리며 살았던 여자가 찬 바닥으로 내려가 스스로를 벌하고 있다는 사실에 은주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선생님, 다음에 환자분 정신이 조금이라도 돌아오면
꼭 좀 전해주세요. 이제 그만 찬 바닥에서 일어나라고요. 우리 아이들, 이제 따뜻한 집에서 잘 지내고 있으니까 당신도 이제 그만 미안해해도 된다고요. 은주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옆에 있던 권 회장도 혜영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혜영아, 그 긴 세월 너도 참 힘들었지? 이제 그만 권태주는 잊어라. 난 이제 내 가족 곁으로 한승으로 돌아갈게. 너도 스스로 만든 그 감옥에서 벗어나 편히 쉬어. 권 회장의 말에도 혜영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품 안의 인형을 보며 아이처럼 배시시 웃을 뿐이었죠. 그 웃음이 너무나 천진난만해서 오히려 보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저 사람, 저도 이제 그만 용서할게요. 미워하는 마음 붙잡고 살기엔 우리에게 남은 앞날이 너무 아깝잖아요. 저 사람도 이제는 편해졌으면 좋겠어요. 은주의 고백은 혜영을 향한 자비이자 지난 17년의 고통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해방시키는 진정한 작별 인사였습니다. 그 길고 긴 어둠을 뚫고 진짜 인생의 아침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권 회장과 은주는 다시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차가 저택 현관 앞에 멈춰서자 정 집사가 뒷문을 정중히 연 뒤 은주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은주는 자신을 대하는 정 집사의 달라진 태도에 당황하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정 집사는 인자한 눈빛으로 마치 귀한 손님을 대하듯 정중하게 예우를 갖춰 은주를 마주 보았습니다. 이제 내리시지요, 안주인님. 은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집사님, 저를 그렇게 부르시다니요. 저는 그저 아닙니다. 늦었지만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뿐입니다. 마음 편히 발을 내디디십시오. 정 집사의 단단한 손길에 용기를 얻은 은주가 차에서 내리자 현관 안쪽에는 집안의 모든 고용인이 두 줄로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은주가 들어서자마자 일제히 허리를 굽혀 깊숙이 인사했습니다. 정 집사는 그들 중앙에 서서 위엄 있는 목소리로 모두 잘 들어라. 오늘부터 이 댁의 진짜 주인은 여기 계신 은주 씨다. 이제부터 사모님을 모시는 데 있어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할 것이다. 알겠느냐? 고용인들의 우렁찬 대답이 거실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식모로 처음 발을 들였던 그날의 초라했던 자신과 지금 이 순간 당당한 안주인으로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교차하며 은주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은주는 정 집사를 향해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고마움을 전했고 비로소 자신이 있어야 할 진짜 집으로 돌아왔음을 실감했습니다. 권 회장은 여전히 꿈을 꾸는 듯 멍하니 서 있는 은주의 손을 가만히 맞잡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17년의 세월을 보상이라도 하듯 그는 은주에게 이 집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두 사람은 3층 테라스 난간에 나란히 기대어 섰죠. 아래층 정원에서는 태양이와 샛별이가 예전처럼 활기차게 캐치볼을 하고 있었습니다. 샛별아, 이번엔 좀 높게 던진다. 잘 잡아. 오빠, 나도 이제 잘 잡거든.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으니 비로소 사람 사는 집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권 회장은 곁에 선 은주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러고는 은주의 관자놀이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예전에 그 좁은 단칸방 살 때 한 약속 기억나?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애들 뛰어놀 수 있는 마당 있는 집 꼭 사주겠다고 했잖아. 그 약속 지키는데 17년이나 걸렸네. 은주는 깜짝 놀라 입을 틀어막더니 눈물이 그렁그렁해진 얼굴로 권 회장을 올려다보았죠. 당신,
기억이 돌아온 거예요? 권 회장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렴풋이 아주 조금씩 떠올라. 그 좁은 방에서 라면 하나 나눠 먹으면서도 우리 참 행복했잖아. 당신 뱃속에 우리 첫째 생겼다고 둘이 붙잡고 울고 웃던 그날. 그 소중한 순간들이 이제야 생각나고 있어. 권 회장은 은주의 젖은 눈가를 손가락으로 다정하게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더 깊게 품으로 끌어당겨 안았습니다. 이 성 같은 집은 이제 가짜 권태준의 것이 아니야. 우리 가족의 진짜 집이야. 이제 그 누구도 우리를 여기서 쫓아낼 수 없어.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해서라도 당신과 우리 아이들의 웃음을 끝까지 지킬게. 사랑해, 은주야. 그 진심 어린 맹세에 은주는 권 회장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서러웠던 세월, 무서웠던 기억들이 그 눈물에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정원 아래에서 정적을 깨는 활기찬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아빠, 언제까지 엄마랑만 거기 있을 거예요? 우리랑 야구 연습하기로 했잖아요. 태양이가 야구 글러브를 머리 위로 흔들며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 곁에서 샛별이도 폴짝폴짝 뛰며 손을 흔들었죠. 17년 만에 처음으로 들어보는 가슴 시리도록 듣고 싶었던 아빠라는 부름이었습니다. 권 회장의 눈동자가 떨렸습니다. 권 회장은 테라스 난간 너머로 몸을 내밀어 아이들을 향해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래, 이 녀석들아. 아빠가 지금 당장 내려간다. 태양이 너 오늘 아빠 공 제대로 못 받으면 저녁밥 없다. 17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고 돌아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내 가족의 머리 위로 따사로운 햇살이 축복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는 진짜 인생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17년 만에 다시 만난 남편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재벌 회장이 되어 다른 여자의 곁에 서 있다면 여러분은 어떠셨을까요?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해뜰 날이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삶에도 긴 어둠 끝에 반드시 눈부신 해뜰 날이 찾아오길 마음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은주 씨의 진심이 가족을 다시 하나로 묶어준 것처럼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대본을 수십 번 고쳐 쓰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께 더 큰 감동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부족한 제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그보다 더 큰 보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